그리고 오늘 결석한 사람들이 과반수 이상이기 때문에 조금 오늘은 좀 편안하게 천천히 수업하는 걸로, 그리고 쉬는 시간 좀 길게 드릴게요. 자, 그렇게라도 메리트를 드릴게요. 자, 21번부터 24번 문제, 아니지 25번 세트까지 사회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독서, 사회 지문, 교재 페이지로는 72페이지부터 있는 지문이죠. 자, 항상 우리 뭐부터 본다? 문제부터 본다. 그래서 문제를 먼저 보면서 내가 어떤 말들을 보게 될지,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게 될지 예측하고 전략 세우는 단계 시작을 해봅시다. 자, 21번부터 먼저 보자. 문제를 딱 봤더니 사회 현상이라는 말이 모든 단어에, 모든 석지에 나와 있죠, 그쵸? 그러면 이 작품은, 이 지문은 사회 지문이고 사회의 어떤 특정한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일 거야 라는 거 예측 바로 가능하신데, 이때 우리한테 중요한 건 뒤쪽이지 항상, 그치? 1번 지적질 했나? 지적질? 지적. 2번 개념을 설명하다. 3번 역사적 변천 과정. 역사적 변천 과정 하면 우리 배웠던 그 단어가 하나 있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대상의 변천 과정을 보는 걸 선생님이 통시적 관점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 얘기하는 거구나. 네 번째 공통점과 차이점. 그러니까 이거 뭐야? 비교 대조했다는 얘기지. 마지막 5번 가설과 실험 설정, 타당성 검증, 이런 식의 말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 중에서 하나 걸리는 것만 딱 잡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적절한 걸 찾는 거기 때문에 하나만 걸리면 되는 거야, 그지? 자, 22번 문제 중요하지? 일치불일치 문제니까요. 선택지를 보면 주문 변동폭은 소비자의 수요가, 주문 변동폭 2, 물건의 기본 주문 단위가, 주문하고 받아볼 수 없는 이유, 이런 식의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소비자, 수요, 주문의 변동, 이런 식의 말들이 나오는 거를 봐서는 그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걸 시사하는 바가 있죠.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23번 윗글을 바탕으로 기억의 원인을 추론하라. 지금 이 정도 풀었으면 이제 패턴이 보여야 돼, 그지? 첫 번째 선수상 특징 문제 묻고, 그지? 두 번째에서 일치불일치를 문제 물은 다음에 세 번째에서 추론 문제 묻고, 그리고 나머지 네 번째 문제는 뭐가 될 거야? 보기 적용 문제일 거잖아, 그치? 패턴이 익숙해지는 게 중요해. 아무튼 원인 추론하는 건 기억이 어딘지 빨리 보고 오기. 기억이 첫 번째 단락이죠. 그러면 이건 안 봐도 미디어네. 첫 번째 단락에서 뭔가 얘기를 해놓고 그 녀석의 이유를 뒤쪽에서 풀어나갈 거야. 그러면 이 녀석의 근거는 그 다음 단락이나 혹은 그 단락 하단 부분에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예상해 놓으시고요. 어느 부분을 읽을 때 집중해야 되는지 생각하는 거야. 24번 윗글과 보기를 읽고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나오면 이렇게 도표나 그래프가 없는 경우라면 선생님이 한 문장 정도만 읽어달라고 답변을 드렸죠. 예상치 못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 소매점에서 재고량이 없다면 급히 도매점에 상품을 주문할 것이다 라고 하는 특정한 상황 얘기를 했어. 그러면 수요의 급격한 증가라든지 재고 같은 말들이 좀 키워드가 될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만 기억해놔. 그런 단어가 지문 속에서 연결되면 나중에 연결해야겠구나 생각하시고요. 25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서 이해해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똑같이 마찬가지 보기 적용 문제가 2개나 나왔어, 그치? 협력 공급 기획 예측 프로그램이란 하면서 뭔가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자, 첫 번째 단어를 읽자마자 이건 지문에 없는 말일 거라는 게 예상됐는지 모르겠어요. 앞에 문제, 지금 보기 적용 문제가 2개가 등장을 했는데 앞에 있는 건 지문의 내용을 적용해보는 형태의 문제일 거라면 이쪽은 새로운 다른 개념이랑 들고 와서 비교해보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게 맞겠지. 아무튼 내가 해야 될 일들은, 자, 여기까지 읽었어.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야? 읽으면서 전개 방식은 어떤가, 또 주문의 변동이라든가 소비자의 어떤 수요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지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또 기억이 나왔을 때 그 근거가 어디서 배치되어 있는가, 마지막으로 다른 지문이랑 비교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지문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정보까지는 정리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됐죠? 지금 선생님이 이걸 천천히 설명해서 그렇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볼 땐 한 1, 20초면 끝나야 되는 일이야. 문제를 넘겨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체크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일단 그러면 첫 번째 단락부터 진짜 부분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가자. 2002년 월드컵 조별 예선에서라고 했는데 너무 너희들한테 멀지 않냐 근데? 너희들이 지금 2000몇 년생이었지? 4년 5년? 6년. 2006년이야? 4년 5년도 아니었던 거야? 2006년? 2006년에 난 뭐라고 있었지? 2006년에 대학원 다니고 있었구나. 교직전 공부하고 있었구나. 자, 아무튼 간에 선생님은 2002년에 군대에 있었거든요. 딱 이때는 그 군대 선생님이 2002년 8월에 제대를 해서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딱 제대를 했어.
그래서 월드컵을 선생님도 역시 제대로 본 적은 없어가지고 이게 대단했다는 소문만 들어봐서 아무튼 그렇답니다. 가끔 보도자료에 TV 자료에 많이 나오지 않냐? 사람들이 막 광화문 광장에 들불처럼 모여가지고 뻘겋게 해서 막 외치고 있었고 그런 시대가 있었대요. 자, 아무튼 월드컵 조별 예선에서 우리나라가 폴란드를 이기고 사상 처음 1승을 거두자 비더 레즈 혹시 이거 집에 혹시 있는 사람 있어? 있었는데 버렸어요. 버렸지. 오래돼서 버렸을 거야 아마도. 아무튼 그 티셔츠 수요가 폭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월드컵 기간 불티나게 팔린 티셔츠로 수익을 본 업체는 모조품을 판매하는 업체와 이를 제조하는 업체였어. 즉 선생님이 듣기로도 이 빨간 그러니까 붉은 악마티라고 불렸었죠. 이 붉은 악마티가 워낙 불티나게 팔려가지고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나갈 때마다 한 벌씩 입으니까 그리고 땀에 절고 이러면 버리고 또 새로 사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고 했는데 여기 이 얘기 되게 정확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걸 정품으로 만들었던 업체가 있었는데 이득을 못 본 거야. 엉뚱하게 중국에서 대량으로 떼다가 파는 사람들만 이득을 봤다는 거죠. 아무튼 정품을 생산하는 대리점에서는 판매하는 스포츠 브랜드 업체는 수익을 내지 못했어. 자, 이거는 뭐예요? 사례를 먼저 제시했지. 그리고 나서 기억이 예상대로 나왔고 기억의 내용이 뭐였냐면 수익을 내지 못한 업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어.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돼? 이거를 이유를 찾아야 된다는 걸 신경 쓰면서 지문을 읽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실제로 많은 브랜드 업체들은 월드컵 이후 수요가 폭락해서 팔지 못한 재고로 난처해지기까지 했죠. 많이 팔렸으니까 많이 주문을 했는데 엉뚱하게 그치 복제품만 많이 나가고 자기 건 안 나가. 자,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하면서 화제 제기했죠? 화제 혹은 문제 제기. 이거 지지난 주였을 거야. 설명했었어. 사회 지문은 항상 어떤 지문의 흐름이 보인다? 항상 뭔가 사회 문화의 현상과 관련된 과제를 하나 던져준다고 했었지. 이런 게 있어.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냐면 하면서 이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올지도 뻔히 알죠. 이 얘기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론의 틀을 제공해 줄 거야. 그러면서 그 내용을 토대로 이 현상을 확인해보는 내용이 나오겠죠. 자, 아무튼 무슨 얘기인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간단한 문제 같지만 그렇지 그냥 재고가 너무 많아서 라고 생각하면 간단한데 이 현상은 요즘 경영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공급 사슬망 관리의 핵심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례야. 자, 공급 사슬망 공급 사슬망 관리지. 영어로 CSM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화두 아니야, 그치? 요걸 판단하면서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공급 사슬망이란 이라고 나왔어. 그럼 이 뒤에 뭐 한 거야? 정의 해놓은 거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상품의 흐름이 고리처럼 연결돼 있고 이들의 상관관계 또한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것을 말한다. 정의만 나왔으니까 넘어가고 정말 안 해놨습니다. 할만하죠 아직까지? 세 번째 문단. 이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 봐봐.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서 뭔가 그 원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얘기 바탕이 나올 거고 그걸 통해서 이걸 설명할 수 있게 되겠지. 지금 선생님은 여기서 눈을 반짝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기억의 원인이 이제 나올 거라는 얘기잖아. 그리고 이렇게 너무나도 친절하게 원인은 이거야 라고 말하는 방식이 아직 저학년일 때 문제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야. 나중에 이제 9학년이 넘어가고 2학년 문제, 3학년 문제를 풀게 되면 더 이상 이렇게 디테일하게 지금부터 원인을 알려드릴게요 이딴 소리 안 해요. 그냥 바로 본문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문장과 문장 간의 이유, 연결관계가 뭔지를 잘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오케이? 가보자. 먼저 이 공급 사슬망의 채찍 효과를 먼저 우선 이해해야 된대요. 오케이. 채찍 효과를 이해해야 된대요. 그래야 뭔가 설명할 수 있대. 봐봐. A를 이해하려면 A를 이해하려면 B가 필요한데 B를 이해하려면 C가 필요하다. 이 패턴 많이 보던 패턴이잖아, 그렇지? 요거 하면 요게 정리되고 요게 정리되면 요게 연결되겠지. 고! 아기 기적이라는 상품을 예로 들어볼게요. 자, 이거 뭐 예를 들었어? 예시를 들었어. 그리고 선생님이 누차 말씀드렸죠? 예시는 왜 주는 거라고? 문제 내려고 주는 거라고 여러 번 말했었죠? 예시까지 설명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아기 기저귀를 예를 들어본데 상품 특성상 소비자 수요는 일정한데 자, 이 특징이 뭐예요? 기저귀의 경우에는 수요는 일정해. 아기들은 매일매일 똥을 싸. 아니지? 몇 시간이라고 하면 너무했나? 그렇게 하루에 몇 번씩은 똥을 싸게 돼 있죠. 당연히 계속 사용이 돼야 되는 녀석인데 문제는 소매점 및 도매점의 주문 수요는 들쑥날쑥하는 거죠. 다만 소매와
도매에서의 수요는 들쑥날쑥한 거야. 소비자들 자체는 계속 필요한데 그보다 그 물건을 판매하는 업체들에서는 수요를 일정하게 맞추지 못한다는 얘기죠. 왜? 여러분들이 당장 항상 정해진 곳에서 항상 정해진 상태로 구매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 음료 마실 때도 어디 한 군데만 정해놓고 거기서만 사? 아니잖아. 지나가다가 편의점 있는 데서 사는 거지. 그치? 그런 식일 거야. 자, 그래서 이러한 주문의 변동폭은 최종 소비자, 소매점, 도매점, 제조업체, 원자재 공급업체로 이어지는 공급 사슬망에서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눈 반짝여야죠. 공급 사슬망에서 최종 소비자까지의 거리야. 이게 핵심이야. 이 녀석이 멀수록 이퀄이지. 수록 나왔잖아. 오케이? 멀어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게 더 증가하는 거야. 들쑥날쑥의 수요 변동이 증가한다. 됐죠? 선생님이 이걸 왜 파란색으로 썼을까? 이 지문에서의 힘이니까. 사슬망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라는 얘기겠지. 자, 그래서 공급 사슬망에서 이와 같이 수요 변동폭이 확대되는 현상을 공급 사슬망의 채찍 효과라고 부른다는 거야. 자, 채찍 본 적 있나요? 채찍을 실제로 휘두르는 장면을 뭐 눈으로 보기는 힘들겠지만 채찍이라는 게 내 여기서는 손목 스냅만으로 탁 치는 거지만, 그치? 손목은 여기서 한번 요 정도의 폭으로 흔들지만 채찍의 끝에 달려있는 이 녀석은 크게 흔들리는 걸 말하는 거겠지. 즉 여기서는 조금 바뀐 건데 그 조금의 뒤쪽에서 계속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면서 마지막에는 큰 변동 폭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일 거야. 그래서 이걸 채찍 효과라고 부르는구나. 공급 사슬망은 채찍 효과라는 특성을 지닌다. 됐죠? 나비 효과라고. 나비 효과는 예측할 수 없다는 게 핵심이지. 나비 효과라고 그 버터플라이 이펙트는 그 개념이 그거잖아. 그 북대서양 연안에서 나비 한 마리가 펄럭이는 것 때문에 동아시아 태평양 쪽에서는 태풍이 불 수도 있다. 예측할 수 없는 그 파장의 범위, 효과를 말할 때는 그걸 말하는 거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일 거야. 자, 이는 채찍을 휘두를 때, 그 얘기 나오네. 손잡이 부분을 작게 흔들어도 이 파동이 끝쪽으로 갈수록 더 커지는 현상과 유사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 이러한 변동폭은 유통업체, 제조업체 모두 반길 만한 상황은 당연히 아니래. 왜냐하면 늘 수요가 일정하면 일기를 기준으로 생산이나 마케팅의 자원을 적절히 분배해서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차이점, 변동폭이 크면, 자, 이 채찍 효과를 생각해 봤을 때 이 녀석이 없으면 없을수록 이거 편안이란 말을 써도 될까? 효율적이다. 이렇게 바꿔보자. 효율적일 수밖에 없겠지. 항상 20개씩 나간대. 그럼 나는 계획할 때도 20개 분량의 재료만 준비하면 되는 거고 20개씩 팔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번 주에는 20개가 나갔는데 다음 주에는 35개가 나갔다가 갑자기 그 다음 주에는 35개 준비했더니 10개밖에 안 나가고, 이러면 이제 손해가 나고, 손해가 나니까 단가를 또 올려야 되고, 이런 미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변동폭이 크면, 그렇지? 변동폭이 크면 뭐 할 수밖에 없다? 계획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렵다. 계획이 원활해지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지문 속에 되게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제시됐어. 그치? 공급 사슬망 관리에서의 핵심은 채찍 효과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거고, 채찍 효과는 이런 것이다 보니까 그것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야 라고 설명했네요. 됐죠? 자, 네 번째 갑시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채찍 효과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케이, 좋아요. 채찍 효과가 생기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얘 때문인데 얘는 요거랑 연결되고 얘는 요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가보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수요 왜곡이다 라고 말했어. 자, 그래서 이걸 1번이라고 쓰면 되겠다. 그치? 왜? 첫 번째라는 표지를 써줬으니까요. 지금 수요의 왜곡이라는 말을 했는데, 왜곡이 뭐야? 그 원래 상태랑 비틀어서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소비자의 수요가 갑자기 늘면 이라고 말을 했어. 자, 봐봐. 수요가 늘어나면 이거는 뭐야? 화살표로 연결되는 내용이겠지, 그치? 이렇게 되면 다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소매점은 앞으로 수요 증가를 기대하는 심리로 기존 주문량보다 더 많은 양을 도매점에 주문하게 돼. 그렇게 되면 소매점은 주문량을 늘리는 거야. 그렇지? 지난주까지, 그러니까 내가 이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도시락이 5개씩 들어놨는데 이게 팔 때마다 다 불티나게 사라져 버리는 거야.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것 같아. 그럼 당연히 한 10개 정도 들어나고도 다 팔리겠네? 그럼 나한테 이득이 더 생기는 거잖아? 그럼 10개를 넣어놓겠지. 자, 계속 가보자. 그리고 도매점도 같은 이유로 소매점 주문량보다 더 많은 양을 제조업체에 주문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또 뭘 만드는 거야? 제조업체를 향한 주문량도 늘어나는 거지. 지금 뭐야? 체인이지? 연결되고 있지? 자, 즉 정리. 공급 사슬망에서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그 대상이 점점 더 심하게 왜곡되는 거야. 자, 이거네요. 요렇게 점점 멀어질수록 이퀄 왜곡도 심해지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거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었지. 요 얘기 몇 번 말한 거야 지금? 2번 말했지. 그럼 이게 뭐야? 뭔가의 답일 거야. 그렇잖아. 최초, 그러니까 소비자, 최종 소비자였지. 소비자로부터 제조업체, 그리고 심지어 원자재, 납품업체까지 이어지는 그 체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체인과 그 끝단과 끝단이 서로 멀수록 변동폭은 더 심해진다는 거. 자, 왜곡이 되고요. 이러한 왜곡 현상은 공급자가 시장에서 제한적일 때 더 크게 발생한대. 다만 조건이 있어. 별표지 이건. 공급자가 제한적일 때. 제한적일 때잖아. 뭐뭐 할 때. 선생님이 말하지.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경우, 뭐뭐 할수록이 나오면 이걸로 차라. 그치? 여기서도 출제 포인트가 나온다. 공급자가 시장에서 제한적일 때 왜곡 현상은 당연히 더 심해지는 거야. 지금 출제 포인트 대놓고 쭉쭉 뽑아주고 있다, 그지? 이런 말들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막힌데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야. 가만히 읽고 있다 보면 지문을 막 중요한 부분 밑줄 친다고 막 열심히 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다쳐대면 실은 나중에 과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난리가 나잖아. 그죠? 그걸 생각해 놓으시고 자, 선생님이 지금 중요하다고 하고 하는 포인트 파란색과 빨간색 정도의 포인트까지는 잘 잡혀야 돼. 오케이? 자, 즉 또 정리한대요. 공급자가 얼마나 친절한 질문이야. 자꾸 즉으로 정리까지 해주고 있어. 그지? 즉 공급자가 한정된 상황에서는 더 많은 양을 주문해야 제품을 공급받기가 수월하기 때문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 제품을 만드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다면 사람들은 너도 나도 내가 좀 더 주문을 양을 많이 해야 더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더 크게 요구를 시킨다는 거야. 계속 티셔츠를 공급하는 제조업체에서 물량이 한정돼 있으면 한꺼번에 많은 양을 주문하는 도매업체에게 우선권을 주는 건 당연하죠. 당연한 소리입니다. 더 많이 팔라는 사람한테 더 많이 배치를 하지. 결국 물건을 공급받기 위해서 업체들은 경쟁적으로 더 많은 주문을 해 공급을 보장받으려 하면서 수요의 왜곡이 발생하는 거야. 더 많은 공급을 받으려고 경쟁하기 때문에 이것도 원인입니다. 그죠? 연결시켜 놓고요. 자, 아직 하나 더 있겠죠? 예상대로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지문을 읽었을 때 할만하죠? 원인들이 딱딱 리스트업이 되고 있으니까 쭉쭉 선생님도 그냥 이어갈게요. 자, 이번엔 5번째 문단입니다. 자, 채찍 효과가 일어나는 두 번째 이유는 공급 사슬망에서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대량 주문 방식을 요하기 때문이야. 자, 두 번째는 이거 빨간색도 이거 좀 정리해 볼까? 공급 사슬망에서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수록 이퀄이지. 최종 소비자로부터 대상이 멀어질수록 대량 주문 방식이 필요하대. 가보자. 무슨 얘기했는지요? 예를 들면 그렇지. 예시 들어주고 있죠? 이해되니까 소비자는 소매점에서 물건을 한두 개 단위로 구입하지만 소매점은 도매상에게 물건을 박스 단위로 주문하죠. 또 그리고 다시 도매점은 제조업체에 트럭 단위로 주문을 하게 되고 이렇게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기분 좋은 주문 단위도 커지는 거야. 자, 파란펜을 쓸게. 노란색으로 쓰자. 최종 소비자로부터 자꾸 이거 안 써도 되는데 그냥 멀수록만 써도 되는데 지금 요 얘기
요 얘기, 오케이? 그리고 요 얘기 지금 다 공통고리 만들어주고 있는 거 보여? 다 같은 얘기잖아.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수록 수요 변동이 증가하고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왜곡이 증가하며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지금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거 나온 거야, 그렇지? 뭐야? 기본 주문 단위는 커진다. 기본 주문의 단위도 커지는 거야. 더 많이 주문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주문의 단위가 커질수록 자 봐봐. 이번에 주문 단위가 커진다는 얘기는 그 뒤에 또 다른 이퀄이 있다는 얘기지, 그지? 또 커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재고량이 증가하게 돼. 그쵸? 많이 만들어 놓고 팔려고 하니까. 또 그런데 이렇게 재고량이 증가하게 되면 재고량의 증가는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죠. 이퀄 변화에 민첩한 대응을 낮추는 거야. 자, 이퀄 라인들 보이죠? 이런 것만 잘 챙겨놓으면 됩니다. 이런 게 문제라는 거. 그리고 원인이 하나 더 있어요. 세 번째 원인도 있습니다. 첫 번째. 세 번째 원인은 마지막으로 주문 발주에서 도착까지의 발주 실행 시간에 의한 시차 때문이야. 발주 실행 시간에 의한 시차 때문이다. 자, 발주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주문을 출발시킨다는 얘기지. 저희 이번에 도시락 10개 살게요 라고 말하는 거.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 네? 하고 바로 주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또 다음 단계로 위주로 거쳐가면서 계속 시간 차이가 발생한다. 계속 물건을 주문했다고 해서 바로 물건이 도착하지는 않죠. 주문을 처리하고 물류가 이동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문제는 각 공급 사슬망 주체의 발주 실행 시간이 저마다 다른 데에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것도 얼마나 봐. 다 예시잖아. 왜 예시를 이렇게 들어댈까? 파트별로 문제 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예를 들어 소매점이 도매점으로 주문했을 때 물건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3, 4일 정도라면 도매점이 제조업체에 주문을 했을 때 물건을 받기까지는 몇 주까지 걸릴 수도 있는 거야. 즉 여기부터 핵심이야.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와, 또 나왔다. 그지 않냐?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지금 연결고리가 완전하게 다 나오고 있어. 그지?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이런 물류 이동 시간이 증가하는 거야. 물류의 이동 시간은 증가해. 좋아. 그리고 이처럼 발주 실행 시간이 길어지면 주문량이 많아지고 또 발주가 실행되는 게 많아지면 이퀄 주문량이 많아지고 계속 또 그리고 이런 재고량 증가로 이어지는 거지. 이퀄 재고량도 증가. 된다? 거의 다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고량이 늘어나는 게 결론적으로 아까 내가 뭐라고 했었냐면 재고량이 늘어나는 것도 뭐라? 변화에 민첩하는 대응을 못하게 만드는 요소다라고까지 설명을 하면서 마무리 지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여기 멀수록 포인트들 이건 맨 처음 나왔던 거라 제일 중요해서 그렇지? 파란색으로 써놨던 거고 이 녀석들이 다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보세요. 오케이? 다 친절하게 A 하면 B가 돼. 근데 A 하면 C가 되지. A 하면 D가 되면서 E가 되거든. 그래서 C는 다시 E가 되는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죠? 그럼 이 녀석들이 옆에 봐도 다 같은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걸 문제로 낼 때 쉬울 때는 이거랑 똑같이 나올 거고 어려울 때는 이 중에 하나를 뒤틀겠지. 그럼 뒤튼다는 얘기는 A는 not B가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이런 패턴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고일 지문답게 이런 노출되는 이 연결고리들이 대놓고 편안하게 연결고리가 다 밖으로 나와 있어. 그죠?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건 뭐냐면 실제로 이 녀석보다 많이 어려워지는 2, 3학년들의 문제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걔들은 뭘 안 줄까? 예시는 주는데 이렇게 대놓고 멀수락이라고 하는 똑같은 얘기를 안 해.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앞에서 멀수록 A 한다고 쳤다 치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가까워질수록 B 한다 라는 설명을 해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뭐 하게 돼야 돼? 이 두 개의 간의 연결고리를 봐야 돼. 그럼 멀다의 반대가 가까웠다는 거니까 A는 not B랑 똑같은 거네. 이런 식으로 연결해야 된다는 거지. 연결고리를 우리가 스스로 찾아내야 돼 나중에는. 알겠죠? 잘 알아두시고 지금 여기까지는 뭐 쉬워. 자, 그래서 마지막 단락 가봅시다. 7단락은 여기다 간단하게 마무리 지을게요. 자, 공급 사슬망에서 채찍 효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고는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큰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재고를 쌓아둘 공간을 마련하거나. 오케이. 자, 다 노란색이네 젠장. 기업에서는 재고가 쌓이면 쌓일수록 안 좋아. 첫 번째로는 처리 공간이 필요하지. 네? 혹시 너희들 그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개념을 아나? 그 미국에서 이제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전자제품을 집중적으로 많이 파는, 참고로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언제를 말하는 거야? 크리스마스가 껴있는 금요일을 말하는 거야. 크리스마스가 있는 그 주의 금요일. 오케이? 그럼 왜 블랙 프라이데이는 물건이 싸게 나오는 걸까? 맞아, 재고 처리 때문이야. 미국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땅덩이가 엄청나게 넓잖아,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하루를 예상하진 않아, 그죠? 물론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뭐 빠르게 가면 비행기로도 몇 시간 만에 갈 수도 있고 차로 가도 크게 막히지만 않는다면 4-5시간 안에는 무조건 닿을 거야, 그치? 근데 미국은 어때? 횡단하는데 몇 주가 걸리잖아 차로 이동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미국에서는 보통 대단히 공장 부지를 지어놓고 창고 부지를 지어놓고 창고에 재고를 쌓아놓고 그 창고에서 출발을 시켜 물건을. 그러다면 자연스럽게 재고량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고 아까 말했잖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렇게 재고가 자꾸 창고에 쌓여가면 내년도 신상품을 내놓는데 방해가 되지. 일단 창고에 쌓아놓는 것 자체가 돈이 되니까요, 돈이 드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언제를 노리는 거야? 크리스마스 때는 어쨌든 새해가 되기 전이잖아. 내년 신상품을 내기 전에 재고 제품을 털어낸다는 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크리스마스니까 선물을 사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물용으로 많이 구매할 수 있다는 어떤 구매 요인 촉진을 위해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때 재고 처리를 확 해버리는 거지. 오케이?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반값으로 팔더라도 어쨌든 그 반값으로 팔지 않으면 이거보다 더 큰 손해를 봐야 되는 거니까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8일이라도 해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그게 참고로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그걸 우리나라에서도 들여와서 해보겠다고 우리도 블랙 프라이데이 하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좀 요상하지 않냐? 좀 그지 같아. 그지 같아. 예를 들어 10만원에 뭐 50만원에 팔리던 태블릿이 있어. 그럼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면은 이런 느낌으로 파는 거잖아. 20만원, 30만원.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치? 일반적인 방식인데 이 영악해가지고 50만원짜리 태블릿을 갑자기 원가를 80만원으로 바꾼 다음에 오케이? 반값 할인해서 40만원 한 다음에 배송비 붙여서 42만원에 파는 거야. 뭐가 다른 거야 도대체? 난 그게 되게 웃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50% 할인이라고 해서 눈 동그래지면 안 돼. 평소에 이 녀석의 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호구되기 딱 좋아요. 참고로 미국에서는 이제 아마존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면 낙타 사이트라고 있어. 혹시 알고 있는, 이것까지는 모르는 사람들 많겠구나. 그러니까 물건의 가격 추이를 단품별로 보여주는 거야. 이거는 7월 1일 날에는 얼마까지 했었고 8월 1일 날에는 얼마였었고 가장 역대 최저가는 얼마인데 지금 이게 얼마에 팔리고 있다, 이런 정보를 보여주는 사이트가 따로 있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현명한 구매를 하려고 노력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처럼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빨리 사라져야 됩니다. 뭐 아무튼 간에. 자, 아무튼 재고를 쌓아둘 공간을 마련하거나 재고를 손상 없이 관리하는데 큰 비용이 들기 때문이죠. 재고를 처리할 때도 보고, 그렇지? 보관에도 당연히 비용이 들어요. 저 먼지 쌓이면 안 되니까, 그지? 예를 들어 특히 뭐 습기에 취약한 제품이다라고 한다면 습기 없게 하기 위해서 뭐 제습기라도 돌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또 돈 드는 거지, 그지? 자, 그러므로 공급 사슬망에서 각 주체들 간의 수요와 공급을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불필요한 재고를 줄여야 돼. 그렇지? 이 재고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지문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앞에서 뭐 SCM 얘기 나오고 사슬망 관리 얘기 나오고 막 효과 얘기 나오니까 되게 쫄만한 지문은 맞는데 가만히 그 양상을 들여다보면 막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지문이 아니었다는 것. 그 이유가 너무 대놓고 멀수록이라는 이 라인을 잘 만들어 놔주시기 때문이 그런 지문 알아두시고, 자 21번부터 그럼 문제 풀 수 있겠다, 그지? 가보자. 첫 번째, 사회현상.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사회현상은 뭐죠? 여기서 말하는 사회현상은 왜 소비자들은 아니지. 정확하게는 뭐 공급 사슬망 관리라고 하는 단어로 대칭시켜버리는 게 맞겠다. 매치시켜버리는 게 맞겠다. 그쵸? 이 SCM이라는 사회현상과 관련해서 첫 번째부터 가보자. 이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야, 이게? 아니죠. 이론의 특성을 현재 사회에 비교해서 적용해서 설명하고 있었지. 2번, SCM 발생 원인을 둘 채찍 효과라고 하는 현상의 발생 원인을 관련 개념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죠? 오케이, 관련 개념이 채찍 효과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으니까 너무 쉽게 2번 아니야? 3번, 쌤이 지금 아까 종이에 사쿠라가 배워가지고 관절 부분에서 배워가지고
표면 아파서 손가락을 좀 이렇게 쭉 펴고 할게요. 자, 3번. 역사적 변천 과정.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지만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통시적 관점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어. 통시적이라고 하는 건 대상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천 과정을 보는 거야. 근데 이거는 대상이 SCM이라고 친다면 SCM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를 설명하는 지문이 아니었지. 요소별로 분석하는 지문이었으니까 땡. 4번. SCM의 원인에 대한 대립적 의견들을 소개하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 아니죠. 공통점과 차이점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하나로 연결됐었고. 5번.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가설을 설정하고 그 실험을 통해서 타당성을 검증했다. 가설 설정과 검증. 그런 거니? 아니지. 이건 일방적으로 이런 것 때문이야. 라고 원인들을 리스트업해서 설명했었지. 됐냐? 오케이. 이렇게 해서 2번 답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가봅시다. 위클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1번부터 봐봐. 선택지가 왜 나왔는지 생각해보라고. 주문 변동폭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 우리가 마킹을 잘 해놨다면 주문 변동폭이라고 하는 건 주문량 이거만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거 다 이퀄 라인에서 문제를 낸 거잖아. 그쵸? 주문 변동폭은 원자재 공급업체에 가까워질수록 뭐한다? 커진다. 그럼 이것도 당연한 얘기죠. 원자재 공급업체가 멀면 멀수록 그 주문 변동폭이 커지는 게 이 채찍 효과의 큰 문제였던 거잖아. 여기서는 요만큼 바뀌었는데 여기서는 크게 바뀌니까. 그러면 가까워질수록 덜 바뀐다는 얘기겠지? 오케이. 지금 1번 선택지가 품고 있는 정보가 되게 중요한 거야. 여기서 나타나는 라인은 이 이퀄 정보들을 살짝 바꿔서 틀어서 그럼 가까울 때는 어떻게 될까?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1번 오케이지. 2번 소비자의 수요가 일정한 제품에서는 채찍 효과가 나타나. 아, 문제 너무 쉽네. 소비수요의 수요는 일정한데도 얘들이 들쑥날쑥한 게 이것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지문이었는데 아니 이게 아니다라고 설명했으니까 일단 전제부터 틀렸네요. 2번이죠. 지문의 대단함에 비해서 답이 좀 허무할 정도로 쉽게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2번 오케이. 3번 주문 변동폭이 클수록 봐봐. 모든 선택지가 다 주문 변동폭이 클수록 이렇게 연결되고 있잖아. 멀수록 클수록 유통업체와 제조업체의 계획이나 운영에는 어려움이 생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고를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번째, 물건의 기본 주문 단위가 커질수록. 자 봐봐. 주문 단위가 커진다도 여기 있다니까. 다 있다고 여기 모든 선택지들이. 왜 줬는지 생각하자. 오케이? 단위가 커질수록 재고량은 뭐한다? 증가한다. 그치? 그대로 있지? 또 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할 수 없다. 이건 뭐 심지어 이걸 그냥 그대로 차용했네요. 됐죠? 5번 주문하고 바로 물건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주문 처리 시간과 물류 이동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오케이. 뭘수록 물류 이동이 많이 되고 주문을 처리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라는 지문도 여기서 설명을 했었죠. 22번 문제 이 문제 자체가 품고 있는 정보가 되게 중요하다. 그걸 생각하자고. 좋아요. 23번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윗글을 바탕으로 기업, 즉 기업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읽자. 스포츠 브랜드 업체가 수익을 내지 못한 이유를 추론했대요. 적절한 걸 찾아보랍니다. 하나씩 1번부터 따져보자. 1번 적정 재고량을 유지 못해서 손해를 봤겠지. 두 번째 공급 사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이 사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손해를 본 거겠지. 3번 시장에서 공급자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맞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공급자가 제한적이다. 잠깐만 이 말도 어디서 썼죠? 여기 있네요. 공급자가 제한적이면 왜곡 현상이 커진다고 했었고 왜곡 현상이 커지기 때문에 업체가 수익을 내기 어려워졌던 거잖아. 연결됐죠? 또 자 지금 보면 멀어질수록이라고 하는 이 요소 가지고 몇 번 문제? 22번을 풀었고 공급자가 제한적이면 왜곡 현상이 심하게 벌어진다는 문제를 가지고 23번을 푼 거야. 즉 지문 속에서 우리가 이퀄 쳤던 뭐뭐 할수록 뭐뭐 한다면 뭐뭐 하는 경우 이런 식의 말들은 전부 다 선택지에 다 등장하고 있죠. 이 정도로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알겠죠? 지문 볼 때 어떻게 지문의 내용을 좀 간략화해서 명확하게 이해할까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때 키워드가 되는 부분은 뭐뭐 할수록 뭐뭐 한다면 뭐뭐 하는 때 뭐뭐 하는 경우 이런 식의 말들을 말하는 것이다. 누차 말씀드릴게요.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수익보다 재고 관리 비용이 적었기 때문이다. 수익과 재고 관리 비용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어 없어? 없지? 판단의 근거가 없는 건 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당연한 거고. 5번 발주 실행 시간이 물건을 공급받기에 짧았기 때문은 아니겠죠. 발주를 했는데 그 발주로부터 다음 발주로 이어지는 시간들 아니지 상위라고 표현해야 될까? 다음 도매, 소매, 제조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관계에서 그 시간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였죠. 5번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24번, 25번 풀고 마무리합시다. 자 24번 보기를 먼저 읽자. 예상치 못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 소매점에서 재고량이 없다면 급히 도매점에 상품을 주문하겠지. 자 수요의 급격한 증가라고 하는 현상이 일단은 제공됐어. 그쵸?
만일 도매점에서도 재고가 모자라 주문 물량을 단속할 수 없다면 제조업체에 추가 주문을 할 것이고 예상치 못한 주문에 야간 조업 등 계획이 없던 공장 가동을 할 수 있겠지. 뭐 가장 대표적으로 요즘 거 중에는 비교적 뭐 이런 거 포켓몬빵인가? 니들도 그런 거 혹시 모은 사람 있니? 여기는 없음? 아니 여기 보면 막 아저씨들도 모으고 아줌마들도 모으고 가정주부도 모으고 많더라고. 참고로 선생님만 해도 선생님 또래와 선생님보다 살짝 나이가 많으신 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 포켓몬이 너무나 소중했던 추억인 사람들이 많아서 선생님 포켓몬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봤던 사람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되겠지. 그러니까 수요가 폭발을 했죠. 오케이? 그러니까 공장에서 빵을 미친 듯이 찍어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열받는 건 아니지.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그 씨를 모으기 위해서 빵은 버린다며. 빵을 먹고 싶은 생각은 없대요. 빵은 버리고 안에 있는 스티커만 모아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그거 한 풀세트에 한 30만 원에 팔고 막 이러던데. 무서운 세상입니다. 아무튼 간에 그럼 봐봐. 포켓몬빵이 참 풍적인 인기를 끌었어. 그리고 너희들 그건 알겠다. 허니버터칩 사건. 난리도 아니었잖아. 그거 안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공장들이 미친듯이 돌아가기 시작했겠죠. 자, 이처럼 최종 소비자의 갑작스러운 수요 증가로 인한 불확실성이 소매, 도매, 제작업체로 전달이 되고, 그러나 반대로 소매점의 갑작스러운 수요 증가를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재고가 있다면 소매점은 도매점의 계약이 없던 추가 주문을 할 필요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동생 이런 거죠. 그냥 우연히 우리 동네에 정전이 돼서 갑자기 양초가 많이 팔린 거야.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전국적으로 확대될 만한 큰 사건은 아니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양초, 프레쉬 이런 건 많이 팔렸다고 해서 그걸 뭐 그럼 대량 주문 같이 해놓 넣을까? 아니겠죠? 그 동네에 있는 편의점에서 해결되는 레벨이라면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거야. 공급 사슬망에서 재고는 한쪽에서 발생한 불확실성의 충격이 다른 곳으로 전이되는 것을 완화시켜줍니다. 봐봐. 이 보기의 핵심은 뭐냐면 본문의 내용을 뒤집은 거지. 뭐가 핵심이었냐면 재고야. 재고에 대해서 본문에서의 핵심은 뭐였냐면 재고라고 하는 건 부담을 늘려주고 업체의 부담을 늘려주는, 즉 이걸 뭐예요? 부정적인 요소야. 맞죠? 쓸데없이 돈만 더 많이 나가게 하는 거고요. 그런데 보기의 상황에서는 이건 오히려 뭐가 되는 거죠? 뭐랄까? 주문에 의한 충격량을 감소시켜주는, 즉 긍정적 요소로 보고 있다는 거지. 지금 선생님이 지문을 읽으면서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 핵심을 찾은 거야. 결국에 이 두 개는 뭐야? 차이점 요소네? 그럼 이 차이점 요소 가지고 문제를 만든 거겠네?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선택지 한번 가볼게요. 1번부터 공급 사슬망에서 재고는 긍정적 측면만이 아니라 부정적 측면도 있다. 1번 완벽한 설명이잖아. 그러니까 그치? 재고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충격 완화라는 효과도 있다. 2번 수요의 왜곡 현상과 불확실성의 전이는 어쨌든 공급 사슬망의 주체들에게 부담을 준다. 이것도 당연히 맞는 얘기죠. 보기랑 연결해도 괜찮고요. 3번 공급 사슬망의 채찍 효과로 인해서 공급자가 최종 소비자로부터 가까울수록 주문량이 많을까? 잠깐만, 이거 이렇게 신나게 어렵게 해놓고요. 공급 사슬망으로부터 최종 소비자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수요 변동이 증가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처럼 가까울수록 주문량이 많아지는 거니? 가까울수록 주문량은 적어지는 거겠지. 어디 봤어? 봐봐. 수요가 늘어나면 주문량이 늘어서 이렇게 저저저 연결돼가지고 왜곡이 일어나는 거였잖아. 지금 이 선택지, 즉 3번 선택지 자체는 그냥 이거 가지고 문제를 낸 거네.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채찍 효과로 인해서 공급자가 최종 소비자로부터 가까울수록, 자, 멀수록을 뒤집으면 뭐예요? 가까울수록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연쇄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가까울수록 주문량은 어디다 썼을까? 주문량 안 써? 여기 있네. 주문량은 어떻게 되겠니? 줄어드는 거겠지? 맞잖아. 그러니까 지금 보기에서 이렇게 신나게 멋지게 해놓고서 문제의 답은 되게 간단하게 나오죠. 요거 핵심을 내가 알고 있었다면. 이 문제도 풀렸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됐죠? 4번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면 수요의 왜곡과 불확실성의 전이는 나타날 수 있겠죠. 수요가 늘어나면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거니까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도 어려워지고 수요는 왜곡 현상이 늘어나고, 됐지?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네. 멀어질수록 왜곡이 증가한다.
마지막 5번. 수요의 왜곡을 겪은 도매점은 다음 주문부터는 기존의 주문량보다 더 많은 양의 주문을 고려할 것이다. 그쵸? 주문량이 많아지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도 주문량을 늘리는 일로 이어진다고 말했었습니다. 맞죠? 이걸 왜곡이라고 불렀고요. 괜찮죠? 자, 24번 문제의 답을 해결해 보았습니다. 지문을 읽을 때부터 이게 중요할 거라고 예측을 했었고 그게 그냥 그대로 나오는 그 경험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의 독서가 훨씬 편안해질 거야. 자, 마지막 문제야. 위그레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해보자. 이제 또 아마 다른 얘기 할 거야. 그치? 가자. 협력 공급 기획 예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이게 뭔데? 제조사와 이동통신 사업자 간 협력을 통해 물량의 수요 예측을 조정해 나가는 프로세스인데요.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돌발적인 수요 변화가 많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A전자와 B통신은 CPFR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판매, 재고, 생산 계획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적기에 필요한 물량을 공급하고 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참고로 단이 붙어 있는데 이 단은 굳이 읽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이건 왜 그러는 거냐면 독서 지문에 나오는 내용은 어쨌든 국어적인 측면에서 지문의 내용 담겨있는 어떤 이론 간의 상호관계를 가지고 추론하는 얘기잖아. 근데 전문가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데 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딴 생각하지 말고 이것만 가지고 풀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은데 자, 중요한 건 이거네. 지금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개념이 뭔지 알겠어? 여러분들 요즘은 알뜰폰도 많지만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핸드폰을 살 때 어디서 사니? 너희들 마트 가서 핸드폰 사는 사람 많지 않을걸? 어디서 많이 사? 대리점 가지. 근데 그 대리점이 삼성 대리점이든가 아니면 아니 이제 LG 안 하지. 삼성 대리점밖에 없네. 삼성 대리점은 아니지. 어디지? SK텔레콤, KT 이런 데지. 지금 이게 바로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 제품, 핸드폰 기계를 만드는 데는 삼성전자라는 회사인데 실제로 그걸 판매하는 쪽은 통신사잖아. 그러면 이 둘의 관계가 서로 밀접하게 유지되어 있어야 재고 관리가 유관하게 되겠지. 실제로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대리점에서 통신사 딱 개통하면 새 핸드폰 제품 딱 내밀어 주잖아. 그치? 아무튼 간에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인 거냐면 협력 공급 기획 예측이라고 하는 건 이 제조사라는 대상과 이동통신 사업자가 서로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 거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는 거지. 사업자는 지금 삼성에서 갤럭시 A52 제품을 100만 대 정도 추가 생산한다는 정보를 받았어. 그러면 이거의 판매를 늘려야겠구나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거꾸로 통신사에서 최근 갤럭시 S22의 S27의 판매량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 그러면 S27을 빨리빨리 늘려야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즉 재고량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쓸데없이 남는 걸 줄일 수 있게 되는 걸 거야. 자, 그런 상태에서 적절한 걸 찾는 거야. 1번 B통신은 A전자 휴대폰에 항상 대량 주문하겠니? No, 아니죠. 현재 필요한 양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생산량이 얼마인지 알고 있으니까 필요한 만큼만 주문할 수 있겠지? 2번 두 업체는 핸드폰 재고량이 늘어날까요? 아니죠. 핸드폰 재고량은 줄어들 겁니다. 맞지? 효율적인 관리가 되니까. 3번 두 회사가 서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과잉 주문이 줄어들 것이다. 정확한 설명 맞네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오버해서 이 제품이 더 많이 나가니까 더 주문해야지 라고 해서 멀어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죠. 지금 참고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CPFR이라고 하는 거는 이 SCSM에서의 책찍 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한 방책이었던 거잖아. 그럼 이걸 뒤집는 결과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오케이. 3번이 정답입니다. 과잉 주문이 줄어들기 맞죠. 4번 B통신이 A전자 휴대폰 공장 근처로 이전하게 돼서 주문량에 상관없이 물건을 받는 시간은 일정하게 유지될 것이다. 잠깐만. 주문량에 상관없이 물건을 받는 시간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아니 공장 근처로 이전하게 된다고 해서 그게 그 공장이 근처가 되면 2개 주세요 한다고 2개가 퐁하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 핸드폰이라는 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5번 A전자가 휴대폰을 B통신에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여기까지 오케이 좋아. 좋은데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돌발적인 수요 변화가 줄어들까요? 아니지. 소비자들의 수요는 변한다고 했었어. 그치? 그 변하는 수요에 대해서 얼마나 대응을 잘하는가의 문제였던 거지. 얘네 둘이 밀접해진다고 해서 소비자의 수요가 변하지 않게 된다? 그건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답은 그래서 5번도 답이 될 수 없고 정답은 3번이었다 라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고생하셨어요. 상당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사회지문을 한번 같이 봤는데 이 지문을 누차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천천히 분석해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유를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지문을 읽을 때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되는 거고 이런 걸 뽑아내야 되면 문제는 이렇게 풀어나가야 된다는 걸 완벽하게 느껴주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마침도 정도시네요. 자, 잠깐 쉬어가도록 합시다.